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네, UN 아동권리협약 제2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갔다면 그 자녀들은, 특히 그 자녀가 어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아동복지단체를 만들어서 이끌고 계신 분 오늘 초대했습니다. 이경림 대표 함께 만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사각지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방송 준비하기 전에는 저도 미처 생각 못했어요.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2015년도에 세움이라는 수용자 자녀만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게 되었어요. 벌써 9년? 네, 이제 올해로 9년 차가 됩니다. 이름이 세움이에요? 세움. 똑바로 세우다? 네. 그러니까 그 수용자 자녀가 이제 어떤 사회적 편견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이제 아이들 되게 위축돼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위축된 마음을 좀 당당하게 이건 너의 죄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세움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그 교도소에 간 부모의 자녀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고 뭐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되고 네. 이런 게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용자 자녀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처음으로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세움이 그 연구를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법무부 교정본부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 당시 교도소 구치소가 52개인데 예. 전수조사를 했어요. 거기 수용자들한테 이제 네. 자녀가 있느냐 이렇게 그렇죠. 물어본 거군요. 네. 그래서 뭐 결혼을 했던, 이혼을 했던, 별거를 했던, 사실혼이든 어쨌든 자녀가 몇 명 있는지 조사를 했더니 수용되신 분들 중에 25%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었고요. 예. 그 자녀들이 연간 이렇게 누적되면 5만 4천 명 정도였고요. 그 5만 4천 명이라는 아이들은 우리나라 전체 아동 수의 0.5%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예. 특히 12세 미만, 그러니까 영유아들, 그다음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20%가 넘어요. 예. 그런 통계를 그때 이제 처음으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뭐 대략 비슷한 추이로 유지되고 있겠죠. 네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네. 2015년에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자료도 다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대상자를 찾았어요? 네. 그 인터넷으로 이제 제가 엄청 조사를 하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몇 개 교도소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어떤 한 곳에 있는 교도소의 교도관님에게 저희가 수용자 자녀, 위기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추천해 달라. 특히 이제 그 수용자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가 특히 더 민감하고 그렇죠. 뭐 행정복지센터에 가도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수용되신 분들이 우리 아이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만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동의를 해야죠. 그렇죠. 동의를 해야 네. 수용자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네.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용자가 동의하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한테 또 연락을 해서 가족이 동의를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이제 10명을 저희가 의뢰받아서 제가 한 가정 다 가정 방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법무부 교정본부에 요청을 해서 아이들을 결국은 교도소에서 추천을 받고 이제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실태조사 자료 뭐 아무것도 없던 곳에 그냥 거의 맨 땅에 헤딩하듯 시작하신 거네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이제 사각지대.
예. 있기 때문에 필요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쭉 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누적 인원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함께 저희가 이렇게 만난 아이들이 한 1,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겁니까? 일단 수용자 가족들, 자녀들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이제 빈곤 아동, 뭐 결식 아동이라고 하는 그런 빈곤 아동들보다 5배 이상 더 빈곤한 것이 조사가 되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군요. 경제적인 문제, 1차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어렵고요. 예. 그 다음에는 심리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사회적인 어떤 편견,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 그러니까 이 수치심인 거죠. 그렇죠. 내 부모가 교도소에 간 것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또 숨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심리 정서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매달 아이들에게 이제 성장 지원비라고 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상담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또 만들어가는 활동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또 다 돈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그 흔한 캠프나 이런 것들도 가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의 그 동아리 활동을 해요. 근데 그 대전에서 서울 왔던 4월에 만났던 친구 중에 한 명은 KTX를 처음 타봤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활동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성인을 만나는 그런 멘토링 활동과 또 대학생 멘토링,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 한 1,000명가량이라고 하셨는데 현 시점으로 딱 놓고 보면 함께 하고 있는 그 아동이 몇 명 정도? 저희가 매달 함께하는 친구들이 197가정에, 지난달 현황을 보면 197가정에 한 306명의 아동들입니다. 그중에는 뭐 3살, 4살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거는 뭐 말씀 안 하셔도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무리 빈곤 가정이라 하더라도 뭐 부모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도 어쨌든 경제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경우들일 텐데, 이런 경우는 갑자기 뭐 교도소에 갔다. 근데 또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이다. 누가 돌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친척, 그러니까 고모나 이모한테 맡겨지기도 하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맡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육해줄 친인척이 없으면 이제 보육원으로 가게 되고요. 근데 또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그걸 싫어해요. 보육원 가는 거를. 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는 걸 싫어하니까 그냥 인근에 있는 친척들이 와서 들여다보고 미성년 자녀들만 살고 있는 가족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아버지하고 아이들 둘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수급비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비 그런 가정이었는데,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게 되면 수급비가 바로 그 다음 달에 아버지 거는 끊겨요. 아버지는 왜냐하면 교도소에서 다 하니까 생계를 책임져 주니까. 생계를 책임져 주니까. 그러니까 자녀 몫의 수급은 나오나요? 3인 가족이 뭐 170만 원을 받다가 아버지 분이 없어지지만, 사실 이 아이들은 여전히 월세를 내야 하고. 그렇죠. 비용은 고정비용은 그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그 미성년 자녀만 있는 가족들을 전수조사를 다 가정 방문을 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수급비를 가지고 월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어도 굶더라도 핸드폰은 또 해야 되잖아요. 통신비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뭘 먹고 싶니 했더니 라면이라도 아니면 김치라도 먹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2000년에 우리나라 2020년 막 이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상황이 이게 저희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사각지대니까 사람들이 신경 안 쓰니까. 어디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교도소 갔어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그렇죠. 아까 왜 이제 그 수용자도 동의해야 하고 그 자녀들도 뭐 가족들도 동의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만날 수가 없는데 아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없죠. 동의를.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있어요? 수용자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가족들한테 연락하면 연락을 안 받거나 그다음에 그 가족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거부를 할까요? 사실은 이제 아동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폭력, 아동 학대가 사실 가족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가정 내에 그런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의 경우들도 있을 것으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추정이긴 하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크네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아이의 문제이긴 하지만 양육자가 일단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부부간의 문제이다 보니 양육자가 그 인간 보고 싶지 않다. 우리 연락하지 마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안전과 또 아이들에게 무해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어떤 돕는다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되게 민감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죠. 할 수밖에는 없어서.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뭐 여건이 돼서 이제 가서 만나요. 네. 만나면 그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 양육자들은 어쨌든 그 오케이를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방 안에서 안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열진 않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되게 정성스럽게 만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널 도와주고 있어 그렇게 표현하지는 절대 않거든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냥 어떤 아이는 사실 아빠가 편지를 보내서 선생님이 너를 만나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아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만 물론 죄인이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보고 싶었던 그다음에 아빠이고 그리고 아이들은 아빠가 나를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또 확인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다리면서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또 아이들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아이들이 또 문을 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어떤 특수성일 수 있는데 세상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자기네의 가족사, 그다음에 자기 아빠의 이야기, 엄마의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세움은 그걸 다 알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문을 더 활짝 열게 되면 활짝 다 열어요. 처음에는 주저하지만 한 번 열면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세움의 모임에 오면 여기는 안전한 곳. 그다음에 우리를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는 곳. 그리고 또 같이 모이는 아이들이 다 비슷한 처지니까. 똑같은, 그렇죠. 동병상련을 느끼고. 공통점은 다 부모의 한 사람은 교도소에 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슨 별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같은 아픔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아이들이 한 번 모여서 저녁에 이제 자기 얘기들을 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면서 많이 이제 울고 그다음에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번 모임에는 나 지난달 면회 갔다 왔잖아. 이런 얘기. 면회 어떻게 갔니?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이 세움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한테는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거기서는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비밀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세움은 이제 너희들의 비밀 친구야.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뭐 교도소 간 사실을 숨기고 뭐 멀리 해외에 갔다든지 뭐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돌아가셨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을 보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나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저희가 이제 했을 때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부모의 수감 사실을 가족들이 알리지 않은 게 10명 중에 4명만 알리고 6명은 알리지 않아요. 60%가 안 알려요? 그러니까 어른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그다음에 모든 또 부모는 뭔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아이들의 시점에서 보면 사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되게 중요한 한 사람,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는데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해외에 나갔다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해외 나갔다고 하지만 사실 요즘 친구들은 해외 나가도 핸드폰 요즘에는 되는데. 모든 것이 다 기술에서 맞아요. 다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뭔가 이게 큰일이 났구나. 그래서 어떤 아이는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 수해가 엄청 심했잖아요. 물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때 이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물난리 뉴스를 보면서 아빠가 이 물난리에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감 사실을 얘기했을 때 죽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다행이다. 네, 아이들의 표현은 그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나를 버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버렸다고 볼 수도 있네요. 네, 나를 버렸구나. 아니면 뭐 큰 사고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건 아빠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아니면 버렸나 이런 것들을 확인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들에게 아동에게 해가 되지 않고 아동이 원한다면 수감 사실을 알리는 게 좋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자세하게 범죄 내용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사실 그 언제 돌아온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렇죠. 실은 이 기다림의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생기죠. 예, 끝이라는 게 있는 거가. 그렇죠. 그리고 많은 외국 연구에서도 이 수감 사실을 알고 가족 간의 계속 관계들을 가질 때 이분이 출소해서도 사회 적응을 잘 할 수 있다.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어서 저희는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고 아이가 원한다면 수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라고 가족들한테 이야기하죠. 어찌 보면 이제 지금 맡아 키우고 있는 사람보다 수감된 사람 본인이 내 아이한테 알리지 마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게 아니다 그런 거네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손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 이중적인 그 죄책감이 있어요. 내 아들을 잘못 키워서 내 딸을 잘못 키워서 손자가 고생하는구나. 네, 그리고 잘못 키워서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구나. 너무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더 많으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손자녀에게는 절대 알릴 수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알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아요. 또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자기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이 주변에 혹시 알려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떤 그 과정을 겪게 된답니까? 주변에 알려지는 경우는 그러니까 알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근데 이제 친인척들이 사실은 먼저 더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 사례는 이 어머니가 사실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이제 그 뭐 투자 권유를 하셔서 사기로 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 알게 되죠. 네, 근데 학교에서. 이제 거기서 어떤 엄마가 이제 맘카페에서 이 아이의 가족의 신상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이런 범죄자의 자녀와 같은 학교 다니게 할 수 없다. 아이고. 그래서 얘는 결국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이 알게 되면 놀지 마라. 얘랑 놀지 마라. 친구하지 마라. 어떤 아이는 같이 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와서 얘네 아빠가 무슨 죄로 교도소 갔는지 아냐. 얘랑 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고스란히 다 들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 자녀가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의 죄가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수용자 자녀 하니까 이 가해자와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아이라도 부모의 그 범죄와 상관없이 연좌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정서적인 연좌제가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에게 가장 많이 이제 비난을 하거나 사실 이 방송 나갈 때 댓글이 어떻게 달릴지 저도 두렵거든요. 수용자 자녀를 돕는 행동도 비판하는 거예요. 왜
피해자 자녀를 도와야지 왜 범죄자의 자녀 돕느냐. 이제 저희한테 그런 비난을 많이 해요. 예, 예. 네. 범죄 피해자 자녀 돕는 제도와 시스템들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2008년에 이제 범죄 그 법이 생겼고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범죄 피해자 기금도 있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충분하지는 않고 그것도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야 되죠. 키워야죠. 해야 되고 하지만 또 이쪽 부분도 저희도 그 아이들 자체를 수용자 자녀가 사실 숨겨진 피해자, 제2의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아이들, 예, 인비지블 칠드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네. 이제 그 부모가 수용소에 수용돼 있다는 네. 걸 알고 인정하고 네. 동시에 아까 이제 면회까지 네. 다니는 경우들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이 면회를 같이 데리고 가기 어려울 때는 직접 네, 동행 면회도 동행 하죠. 면회 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뭐 운전도 어려우시고 몸도 불편하시고 하니까 이제 그럴 경우 요청을 하면 저희가 동행 면회도 하고 있어요. 예, 예. 제가 한번 기억에 남는 거는 아버지가 사실 15년 만에 출소를 하는 아이들이었는데 이 친구 어릴 때 갔죠. 근데 이제 한 명은 대학생 됐고 한 명은 이제 고등학생인데 출소하기 전에 이제 교도소에서 면회를 오라고 해서 한 2시간 동안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이 친구들 2명은 사실 삼촌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면회를 갈 때 누가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삼촌은 또 생계에 바쁘고 네,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불고기도 하고 이제 반찬도 하고 또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교도소까지 가서 이제 만나게 해줬고, 예. 근데 돌아오는 길에 참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아빠의 또 출소를 기다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보람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대표님이 그 면회소 풍경도 바꿔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바꾼 거는 아니고요. 저희 이제 한 사례 중에 그 5살 먹은 아이가 아빠와의 관계가 너무 좋았는데 사실 이제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엄마가 뭐 아빠가 교도소에 갔다 이런 자세한 얘기를 그 5살 먹은 애가 이해할 리가 없잖아요. 어렵죠. 근데 얘가 이제 밤마다 울면서 아빠를 찾고 그다음에 이제 퇴행 뭐 이렇게 다시 대소변을 못 가리고 이제 어이구.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해서 저희 선생님한테 의논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 그러면 한번 면회를 좀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이제 면회를 간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면회가 일반 면회예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반 플라스틱의 철창을 사이에 둔 면회실이거든요. 그렇죠. 서로 15분. 만지지도 못하고. 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거기를 갔는데 자기가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아빠가 반대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건데 이 아이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못하겠죠. 아빠가 저쪽 반대편에서 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문을 잠궜구나. 네. 나를 거부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펑펑 울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무부 교정본부에 찾아가서 실은 외국에는 이미 다 그렇게 접견실, 아동 친화적인 접견실이 있어요. 그래서
교도소 공간을 주시면 저희가 철창을 사이에 둔 면회실이 아닌 정말 집과 같은 환경의 아동 친화적 접견실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교정본부에 계셨던 사회복지교 과장님이 이 일은 너무 필요한 일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저희가 2017년에 여주교도소에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을 만들었고 정말 교도소 아니지만 집과 같이 따뜻하게 안아볼 수도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같이 식사도 하고 네. 시간도 좀 길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래서 그렇게 가족 접견실이 만들어졌고요. 그때 이제 교정본부에서는 전국의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에 이렇게 다 설치를 해서 지금은 아마 다 설치가 된 다 거예요. 있어요? 네. 그럼 몇 살 이하의 자녀가 오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가족들과 그다음에 아동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있으면 그 접견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미성년 자녀를 접견할 때는 차단 시설이 없는 데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법 조항도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자기가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어린 자녀를 정기적으로라도 그런 곳에서 만나면 수용자들도 훨씬 이 교정 교화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가족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자녀를 봤을 때 내가 정말 나가서 바르게 또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교정의 중요한 그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수죠. 네. 뭐 재범률 이런 거에 통계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재복용률은 이제 법무영감에 의하면 보통 이제 3년 안에 다시 교도소 나왔다가 3년 안에 다시 교도소를 들어가는 걸 재복용률이라고 하는데 한 저희 나라가 좀 높은 편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4% 정도 되는데 저희 세움을 지원한 가족들을 저희가 또 전화 연락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5.7%예요. 그래서 어쨌든 세움의 다양한 그 활동과 지원에 참여했던 가족은 결국 교정의 효과도 있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측정했을 때도 그게 이제 되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증명이 된 거죠. 네, 연구를 해서 이제 그 동안에 다양한 그런 그 접촉을 해보셨을 텐데 그 수용도에 있다가 이제 도움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가족들과 관계를 이어가고 그다음 이제 출소하고 이런 분들도 만나실 거잖아요. 네, 그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네, 그렇죠.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위험하지 않냐.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출소해서 찾아오면 범죄자였던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위험한 경우는 없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어떠한 관계로 만나게 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아동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면서는 그 아버님들하고는 범죄자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철수의 아빠, 영희의 엄마로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세상에서는 나를 범죄자로 하는데 이 단체는 그 나의 범죄를 묻지 않고 내 자녀의 필요에 의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을 해준 단체.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은 너무너무 고마워서 찾아와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겠다. 열심히 살겠다. 네, 열심히 살겠다. 그리고 내가 돈을 좀 벌게 되면 세움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겠다. 후원자가 되겠다. 네, 후원자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후원하시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형량에 따라서 아이들은 또 쑥쑥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출소한 아빠, 그다음에 엄마, 아이들 이렇게 같이 가족 양육 교육 상담도 진행을 전문가 해주고 상담도 있어요. 해주고. 네. 그래서 또 가족 여행. 그러니까 그래도 새로운 새 출발 하십시오라고 1박 2일 아이들하고 가족여행 가서 조금 더 다짐을 하고 올 수 있도록 이제 가족여행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범률이 뚝 떨어지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벌써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세움에서 도움받던 아이들이 성인이 된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아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4월 달에 저희 이제 세움에서 이렇게 성장한 친구들이 이제 대학생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당사자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주로 하는 활동은 이제 자기 같은 미성년, 청소년 아이들에게 멘토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이제 멘토에 해줘요? 네, 그래서 뭐 캠프 같은 데도 같이 가고 자원봉사도 하고 있는데 도움 받던 아이가 도움 주는 네. 대학생으로. 네.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하는 활동은 크게 이제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거예요. 수용자 자녀를 범죄자의 자녀로 보지 마세요. 수용자 자녀는 수용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와 같은 아픔이 있는 아직 5만 4천 명의 아이들에게 아니야, 이건 괜찮아, 너의 죄가 아니야 라는 것과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를 이렇게 범죄자의 자녀로 보지 마세요. 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해서 이제 어둠 속에 살아남다는 책을 썼고요. 그다음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시나 그림이나 영상, 음악으로 만들어서 지난 4월에 2주간 전시를 했습니다. 책도 내고 네, 전시회도 하고. 네. 그런 이제 대학생이 된 그런 자녀들 가운데는 부모가 이미 출소한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출소한 경우도 있어요. 이미 출소했는데도 본인은 그런데 와서 적극적으로 네. 도움을 주는 활동하고 있다. 네, 네. 이게 아름답네요. 감사하죠. 그 선순환이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서클이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전시회 할 때 저 오프닝을 했는데 이제 출소하신 아버님들도 같이 오셔서 아유, 와야죠. 예, 인사하고 가족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예. 이제 후원자, 예. 그다음에 아이들, 그다음에 출소하신 분들 사실 이제 이렇게 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한 중학생쯤 되는 아이들의 경우에 지금 뭐 부모 가운데 누가 교도소에 있는데 버젓이 큰 형을 보고 네, 누나를 맞습니다. 보고 네. 대학생 된 누나를 보고 내가 중학생 때 이랬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네. 얼마나 의지가 되겠습니까? 네, 네, 가장 강력하죠. 그러니까요. 그게 저희가 뭘 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요. 그 당사자들이 이야기해줄 때 뭐 엄청 힘을 받죠. 그리고 꿈이 생기는 거죠. 네. 나도 저 언니 오빠들처럼 되고 싶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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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표님한테도 각별히 고마움을 표시하는 아이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이들이 졸업하고 이제 뭐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있겠죠. 그때 어떤 친구는 첫 월급 탔다고 선물하고 사갖고 왔고 또 한 아이는 자기는 세움의 산소다, 자기가 산소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매년 제 생일 때마다 꽃하고 선물을 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실은 저는 뭐 전달만 하는 역할이지만 제가 그거를 이제 대표로 받게 돼서 제가 혼자 행복한 거죠. 네. 고맙고 미안하게도. 우리 대표님은 오랜 세월 이렇게 어려운 아동 청소년을 돕는 활동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네, 제가 1990년대 시흥이동이라고 하는 곳에 그때는 이제 빈곤 지역, 뭐 달동네, 산동네라고 하는 데서 공부방 거기서 한 6년, 7년 살면서 공부방을 했고 빈곤아동 공부방, 네, 결식아동 이런 그런 일을 하면서 결식아동 지원까지 해서 이제 그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라는 곳에 23년 동안 일을 했고요. 그래서 상임이사 두 텀을 하고 이제 2014년에 거기를 그만두고 2015년에 세움을 만들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34년, 5년 쭉 일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일반적인 빈곤아동 돕는 일을 쭉 하시다가 2015년에 이게 수용자 자녀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활동을 전환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일할 때 어떤 한 아이가 부자 가정의 아이였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무면허였고, 그래서 뺑소니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 무면허 뺑소니니까 당연히 이제 구속이 됐죠. 근데 뭐
합의를 하면 되지만 합의할 돈도 없으니까 그냥 잠깐 내가 갔다 오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아는 아저씨한테 맡긴 거예요. 이 아이를. 근데 이 아이가 그곳에서 2차 피해를 받은 거죠. 그 아저씨한테. 맡겨진 사람한테서.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제가 일하던 그 아동 성학대를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로 오게 됐고 이제 그 아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아빠가 지방 가 있어요. 아빠가 외국 가 있어요. 엄마가 뭐 아파서 입원했어요. 하는 아이들 중에는 부모가 범죄로 2차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 아이들만을 조금 더 만나보자라고 하고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아이들만을 또 이렇게 지원하는 전문 아동 인권 관점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었죠. 우리 이 수용자 자녀에 대한 법과 제도는 없습니까? 네, 없어요? 없어서 저희가 이제 21대 국회 때 이제 수용자 자녀 지원에 관한 이제 법을 이제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 안에다가 좀 넣어서 발의를 했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뭐 21대 국회는 끝났고 안 됐고 어떤 내용의 법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수용자 자녀 지원해야 한다라는 그런 문구조차도 없어서 이제 그거를 좀 넣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올려놨었는데 예를 들어서 법 조항이 그런 거 하나만 있어도 네. 전국의 교도소 수용 시설이 네. 우선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이 구속된 사람들의 자녀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고 네, 그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게 할 것이고 네.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이제 지금은 법은 없지만 이제 교정본부 안에 지방교정청이 4개가 있는데 그 안에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팀이 사실 만들어졌어요. 예. 재작년에 2022년에 만들어져서 이제 거기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저희 세움에 연결을 해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사실 법 안에 그렇죠. 그것들이 들어가서 5만 4천 명의 아이들을 다 이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제 법과 제도 그리고 서비스와 예산이 있어야죠. 이제 되는 게 절차상 맞지 않나라고 외국의 경우는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제도들을 갖고 있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세컨드 찬스 액트라고 이제 두 번째 기회 법이라는 것 안에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여성 수용자, 그러니까 아이를 교도소에서 키우는 여성 수용자들이 36개월까지 아이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사실 보면은 사실 교육권과 발달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교도소는 그게 안 되니까 대만은 어린이집 차가 와요. 교도소로?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오고. 데리고 가서 사실 이 아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어린이집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연합 안에는 수용자 자녀 지원 정책이 있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면회 지원 그다음에 핸드폰 뭐 통신비 지원 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교도소 면회 시간이 사실 제한돼 있고 그렇죠. 아이들은 평일에는 사실 면회 가기가 어렵죠. 학교 학교를 다니면 가야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간다면 이제 학교에 거짓말시키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여성 수용자들이 있는 그 여성 교도소에서는 뭐 매주 금요일 날 저녁은 7시, 8시까지 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다양한 법들이 다양한 제도가 있어요. 있군요. 네.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건 뭡니까? 사회적 편견이요? 네, 사회적 편견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사회적 편견이 제일 힘들 것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물론 사회적 편견도 힘든데 그 편견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갖게 되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낙인하는 거. 그렇죠. 네, 그게 나는 그럴 거야. 나도 범죄자가 될지 몰라. 그리고 이런? 내 부모가 이러니까 나도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사회적인 편견에 그렇죠. 기당하는 거죠. 예. 이제 그게 저는 좀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이게 숫자가 사실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무관심, 무관심이죠.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이 존재하고 이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해서 대한민국에 되게 중요한 성인으로
역할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건데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무관심에 대한 좀 답답함, 편견과 화남? 무관심. 네, 그런 건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정말 위기 청소년들 아닙니까? 네. 도움이 없으면 정말 자칫 그렇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럴 때 조금만 도움의 손길을 더 뻗으면 예상될 수도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방지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움에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참여한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지금 성장한 그러니까. 성인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네. 지금 이 아이들을 돕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죠. 어떤 그 심리 정서적인 문제들을 예방하는 거, 그다음에 건강하게 이제 비행이나 이런 거 빠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일인데,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 시민들에게는 수용자 자녀에 대해서 세금을 낼 의향이 있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움의 활동을 알고 그게 법을 통과시키는데 걸림돌이군요. 네, 그렇죠. 세움의 활동을 알고 세움을 이렇게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하셨던 분들은 세금을 낼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몰라서 일단은 거부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나 이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도 그렇구나라고 새삼 깨달으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많이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금 현 시점 딱에 한 300여 명의 네. 아이들을 돕고 계시다고 했고 네. 뭐 매월 지원금도 나간다고 그랬고 네. 상당한 돈이 들어갈 텐데 네. 전부 기부금으로 해결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법과 제도가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전혀 1원도 없고요. 기부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꽤 되는 모양입니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뭐 재단이나 이제 기업, 뭐 고려아연이나 뭐 브라이언 임팩트 재단이나 뭐 아산재단이나 이렇게 재단에서 지원해 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후원자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세움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은 되게 이게 세움이 정말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알아야지 지원하죠. 네, 그냥 뭐 이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좀 알만한 유명인들도 계십니까? 네, 저희 이제 오래전부터 지원하고 저희 아이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만나주는 비밀 분들이 계시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기부천사라고 하는 션님, 네, 그다음에 이성미님, 그다음에 이영표 국가선수, 그다음에 송은이, 예, 요즘에 이제 되게 대표님으로서 송은이님, 그다음에 이정은 배우, 뭐 유수영 씨, 이런 분들이 저희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만나주니까 그게 중요하죠. 아이들은 또 유명 인사 만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분들이 우리랑 함께 하고 있구나, 그것에 대한 이제 자부심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법과 제도가 좀 정비되기를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편견과 무관심 갖고 계시지 않았나요? 오늘 이 방송 말씀 듣고 어떤 생각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